너 어제 밤에 회사 끝나고 누구랑 있었니? 시어머니, 저 어제 야근하고 바로 집에 들어왔어요. 야, 이 치발년아. 너 닮은 영감한테 몸을 팔아? 이 똥물에 튀겨 죽일련. 늙은 영감이랑 바람나더니 혼자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네. 망할 계집애. 네가 속여서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어. 어머님, 오해예요. 강 회장이랑 몇 번 잤냐? 돈으로 만져주니 눈이 희번덕 돌아가대? 맺혔어?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돈 빌린 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 영감이 며느리랑 바람난 회장이라고. 시어머니, 우리 오빠 돈빨 값으라고요. 돈 없으면 알바라도 뛰세요. 당장 값으라고. 여자야, 무서우면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이야기는요. 정말 강렬합니다.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라디오 사연인데요. 겉보기에는 뭐 평범할 수 있는 한 가족, 시어머니 박복자 씨, 또 며느리 최세영 씨, 그리고 남편이자 아버지죠. 이만복 씨. 이 세 분 사이에서 벌어진 정말 좀 마음 아픈 그런 사건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 방에서요. 우연히 아주 값비싼 명품 시계랑 상품권 다발을 발견해요. 이게 뭐 시작이었던 거죠. 아주 작은 의심이었는데 이게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십 년 동안이나 묻혀있던 가족의 비밀, 또 깊은 상처들이 확 드러나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실타래를 좀 풀어보고 또 각 인물의 그 숨겨진 속마음,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어떤 충격적인 진실까지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뭐 흔한 고부 갈등이다, 부부 싸움이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사연이에요. 사연을 들어보면요. 곳곳에 그 가난이라는 현실적인 무게감 있잖아요. 그리고 숨겨진 과거의 어떤 그림자, 또 배신감 같은 것들이 막 뒤엉켜 있어요. 어쩌면 이게 세대를 거쳐서 반복될 수도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거든요.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정말 날 것 그대로라 듣는 분들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는 60살 시어머니 박복자 씨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평생을 이제 알코올에 의존하는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또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렸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인데요. 어느 날 며느리죠. 33살 최세영 씨 방 서랍을 우연히 열었는데 눈이 그냥 휘둥그레진 거예요. 아주 번쩍이는 고급 명품 시계 그리고 두툼한 백화점 상품권 뭉치가 떡하니 들어있었던 거죠. 복자 씨는 아이고 내 팔자야 한탄하면서도 아들 월급 생각하면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건들 출처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복자 씨의 그 의심이 단순하게 어디서 돈이 났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 다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사는데 너 혼자 어디서 뭘 어떻게 해서 이런 걸 갖고 있냐 이런 어떤 배신감으로 연결될 소지가 굉장히 크죠. 아, 배신감. 네. 특히나 남편 이만복 씨에 대한 오랜 원망, 불만이 막 가득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며느리가 가진 자기들 경제력을 넘어서는 사치품은 거의 바로 부적절한 관계, 이걸로 의심이 가기 쉬운 거죠. 어쩌면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가 약간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의심이 바로 그날 저녁에 터져 나오는군요. 남편 만복 씨랑 크게 다투게 되는데 술에 취한 만복 씨가 막 내 돈 훔쳐갔냐 이러면서 행패를 부리니까 복자 씨도 참았던 게 터진 거죠. 40년 쌓인 울분을 그냥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만복 씨의 치명적인 과거, 그러니까 하청업체 돈을 빼돌려서 도망쳤던 그 횡령 사건을 언급해버려요. 이건 아들 민수 씨한테는 정말 철저하게 숨겨왔던 비밀이었거든요. 터트리는 가장 강력한 공격무기이면서 동시에 이게 혹시 아들한테 알려질까 봐 늘 불안해하는 만복 씨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히 찌른 거죠. 아, 약점을. 네. 그런데 이 첨예한 부부싸움 와중에 하필이면 그 며느리 시계랑 상품권이 만복 씨 눈에 딱 띄어버린 거예요. 상황이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죠. 만복 씨가 그 시계를 보면서 킁킁 이거 어디서 돈 많은 놈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중얼거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뭔가 좀 더 어둡고 복잡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그런 대목입니다. 불길하죠. 아, 정말 불길하네요. 며칠 뒤에 복자 씨가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로 며느리 세영 씨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그 시계, 그 상품권들 다 어디서 난 거니? 세영 씨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 그거 경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좀 어설픈 변명이죠. 네, 딱 봐도 그렇죠. 근데 복자 씨는 이미 거의 확신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굴러먹던 시계인지 냄새가 아주 역겹다. 딱 돈 있는 놈 냄새야. 거의 뭐 취조하듯이 몰아붙입니다. 복자 씨 압박이 거세니까 결국 세영 씨가 약간 무너지듯이 이화원 이렇게 장소 이름을 딱 털어놓거든요. 이화원. 네.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완전한 자백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더 큰 판으로 가는 어떤 실마리, 문을 여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이화원이라는 그 구체적인 장소를 딱 말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죠. 모든 걸 그냥 체념한 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의도가 그렇죠. 복자 씨를 거기로 유인하려는 뭔가 계산된 행동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요. 세영 씨 심리가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이야기가 막 영화처럼 흘러가는데요. 복자 씨가 며느리가 말한 그 고급 중식당 이화원 앞에서 며칠을 잠복해요. 그리고 마침내 딱 목격을 하죠.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며느리 세영 씨, 그리고 함께 있는 아주 중후해 보이는 60대 후반의 남성. 근데 그 남자 옷깃에 선명하게 S그룹 배지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S그룹이요? 네, 바로 S그룹의 강태수 회장이었던 거죠. 세상에, 심지어 복자 씨는 두 사람 대화까지 엿듣게 돼요. 강 회장이 이제 그 집안일 다 정리하고 나한테 올 준비 된 거지? 이렇게 묻고 세영 씨가 네, 회장님, 이제 정말 마음 굳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걸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죠. 와, 강태수 회장이라니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 사건은 그냥 단순 불륜 드라마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막강한 재력, 사회적 영향력까지 가진 인물이 얽힌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위험하게까지 한 문제로 확 변모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강 회장의 그 말, 그 집안일 다 정리하고 이 표현이 상당히 좀 섬뜩하게 들리는데요. 맞아요. 그냥 이혼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은? 네, 단순하게 세영 씨 이혼 문제만 뜻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쩌면 시아버지 만복 씨의 그 오래된 빚 문제, 즉 횡령이라는 그 가족의 가장 어두운 비밀까지 건드려서 말 그대로 그냥 뿌리째 흔들려는 그런 의도,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세영 씨가 단순 도피를 넘어서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내죠. 세용 씨랑 아들 민수 씨 이름이 적힌 협의 이혼 합의서 초안.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건 만복 씨의 20년 전 건설회사 횡령 사건에 대한 S그룹 법무팀 명의의 검토 보고서였어요. 법무팀 보고서까지요? 네, 거기에는 심지어 채무 완전 정리 가능성 검토 이런 문구까지 적혀 있었고 강태수 회장 명함도 같이 발견된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복자 씨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춘 거죠. 아, 며느리가 단순히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니구나. 강 회장의 힘을 빌려서 시아버지의 그 끔찍한 과거까지 다 정리하고 이 가족과의 모든 연을 그냥 완전히 끊어버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 서류 뭉치는 세영 씨의 행동이 그냥 충동적인 일탈이 아니었다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계획적이었군요. 네, 이혼 합의서는 관계의 끝을 보여주고 법무팀 보고서는 만복 씨의 횡령이라는 과거 범죄 사실을 이용해서 뭔가 거래를 하려 했다는 그런 정황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강 회장 측에서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세영 씨가 먼저 이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냥 떠나는 걸 넘어서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어쩌면 그 과거의 족쇄까지 완전히 끊어내려는 세영 씨의 어떤 절박함 또는 냉정함, 그런 게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모든 증거를 이제 손에 쥔 복자 씨, 그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을 합니다. 밥상에 다른 반찬 다 있는데 유독 꽁꽁 얼어붙은 냉동 김치통을 턱하니 내놓은 거예요. 냉동김치요? 네, 이건 뭐 말없는 경고죠. 너는 이제 이 집에서 온전한 가족이 아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는 이 얼어붙은 김치처럼 그냥 버려질 수도 있다. 이런 아주 살벌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식탁에는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런 비언어적인 압박,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냉동김치는 정말 강력한 상징입니다. 직접 막 비난하거나 욕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서운 방식이죠.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복자 씨가 수십 년간 그 힘든 세월을 버텨오면서 몸으로 체득한 어쩌면 생존 방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생존 방식이요?
네. 말로 막 싸우기보다 이런 식으로 상대의 길을 꺾어버리는 거죠. 대단한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먼저 침묵을 깬 건 세영 씨였군요. 대화를 요청했고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복자 씨는 찾아낸 그 증거들을 세영 씨 앞에 탁 던지듯이 내밉니다. 처음에는 막 변명하려던 세영 씨도 복자 씨가 우리 집이 가난해서 네 시아버지가 무능해서 그래서 돈 많고 힘 있는 늙은이한테 붙어서 이 집구석을 아주 박살내고 싶었던 거냐 이렇게 처절하게 막 외치니까 결국 감정이 폭발해버려요. 네, 맞아요. 저 이 지긋지긋한 가난, 이 집구석이 너무 싫었어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고요. 이렇게요. 가난에 대한 그 뿌리 깊은 수치심, 혐오감을 막 토해내는 거죠. 복자 씨도 지지 않죠. 나라고 좋아서 이렇게 살았는 줄 아니. 네 시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도 지옥이었지만 그래도 가정을 버리진 않았다.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그러자 세영 씨가 이제 정말 최후의 카드를 꺼내요. 어머니는 단 한 번이라도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신 적 있어요? 이렇게 외치면서 시아버지 만복 씨의 그 횡령 사실을 아들 민수 씨에게 전부 다 폭로해 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와, 세영 씨의 이 협박은 그야말로 모든 걸 그냥 파국으로 몰고 가는 핵폭탄 같은 발언이죠. 자신의 고통을 외면당했다고 느끼는 어떤 절망감,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집안 전체에 대한 마지막 공격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동시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신을 보호하고 빠져나가려는 아주 필사적인 몸부림일 수도 있겠죠.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정말 드라마처럼 술에 취한 만복 씨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만복 씨를 보자마자 세영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소리쳐요. 아버님, 20년 전에 건설회사 돈 횡령하신 거 어머니한테 다 들으셨죠? 그쵸? 아들에게만큼은 정말 평생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그 치부가 며느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터져 나오니까 만복 씨는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붙습니다. 충격과 분노로 얼굴이 막 일그러지더니 옆에 있던 유리재떨이를 확 집어들어요. 아휴. 그런데 복자 씨나 세영 씨가 아니라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서 던져버립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박살나죠. 만복 씨가 이 재떨이를 사람한테 던지지 않고 유리창에 던진 행동, 이게 좀 중요해 보여요. 직접적인 어떤 폭력성 표출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그 끔찍한 비밀이 탄로난 것에 대한 극도의 수치심, 무력감,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분노가 막 뒤섞인 그런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아, 자기 파괴적인. 네, 20년간 아들 앞에서 지켜온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냥 산산조각 난 거죠. 사연에서 그의 울음이 마치 모든 걸 잃어버린 어린아이 울음처럼 처절했다고 묘사되는데 그건 자신의 과거가 며느리에게 공격무기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에게 이 진실이 알려졌다는 혹은 이제 알려질 수 있다는 그 공포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일 겁니다.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했는지 복자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복 씨에게 모든 진실을 다 쏟아냅니다. 며느리의 외도 상대가 S그룹 강 회장이라는 거, 두 사람이 이혼과 함께 만복 씨 횡령 문제까지 정리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세영 씨가 이 모든 사실을 아들 민수 씨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까지 전부 다요. 모든 걸 알게 된 만복 씨는 소파에 그냥 주저앉아서 그저 아이처럼 엉엉 울기만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이 파괴적인 결과를 눈앞에서 목격한 세영 씨 역시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요. 바로 그때 복자 씨가 세영 씨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던 네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 방식, 특히 내 아들 민수를 걸고 넘어진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는 행복 같은 건 피어날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복자 씨의 태도 변화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분노는 여전하죠. 하지만 세영 씨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는지 그 근본적인 동기, 그러니까 가난에 대한 공포, 또 자신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그 절박함, 여기에 대해서는 나도 네 심정 어느 정도는 안다 하면서 일말의 공감을 표합니다. 아, 공감을요? 네. 이건 단순한 선악 구도를 넘어서 같은 시대를 어쨌든 살아온 여성으로서 느끼는 어떤 복잡한 심경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아들 민수 씨를 해치려 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들은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희망이었을 테니까요. 안의 그 폭풍우 같은 시간이 지나간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깁니다.
깨진 유리 조각은 치워졌고 만복 씨는 방에 풀어박혀서 나오질 않아요. 그때 복자 씨는 주방에서 묵묵히 곰국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뼈를 푹 고아서 만든 곰국. 어쩌면 이 집안의 그 지긋지긋하게 고되고 질긴 삶, 그러면서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어떤 관계성, 유대감, 이런 걸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곰국이라. 네, 복자 씨는 곰국을 끓이면서 세영 씨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네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짐작은 가지만 그렇다고 민수에게 아비의 죄까지 짊어지게 하려 한 건 정말 잘못한 거라고. 곰국이라는 음식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타포, 상징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음식이 아니라 일종의 화해 제스처이면서 동시에 그 이화원의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울 수 있는 관계와는 정반대되는 고통스럽고 무겁지만 진실된 가족 관계의 무게를 상징하는 거죠. 네, 맞아요. 푹 고안해야 깊은 맛이 우러나는 곰국처럼 이 가족의 관계도 오랜 시간의 고통과 갈등 속에서 어떤 진한 정 같은 것이 그래도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세영 씨에게 자, 너는 이제 어떤 삶을 선택할 거냐? 이걸 묻는 듯한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시아버지의 그 빚, 정확히는 횡령 문제의 어떤 법적 책임 같은 게 혹시라도 남편 민수 씨한테까지 번질까 봐 너무 두려웠다고요. 그때 마침 강 회장이 나타나서 민수 씨 문제까지 내가 전부 깨끗하게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흔들렸었다고요. 민수 씨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복자 씨는 곰국 그릇을 세영 씨에게 건네면서 말해요. 이 집을 나가도 좋다. 네 인생 네가 선택해야지. 다만 이 더러운 진실은 그냥 묻어두고 네 방식대로 정직하게 네 살 길을 찾아. 곰국을 한술 뜬 세영 씨는 그 뜨겁고 진한 국물 안에서 화려하기만 했던 이화원 음식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진짜 가족의 무게랄까? 질긴 생명력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자 씨의 손을 잡고 흐느끼면서 말하죠. 어머님, 강 회장님한테 안 갈게요. 이 집 안 나갈게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결혼하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여자의 눈물이 함께 흐르고 모든 것이 부서진 폐허 위에서 아주 위태롭지만 어쩌면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 열리는 듯한 그런 여운을 남깁니다. 그들의 곰국 같은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암시와 함께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이 라디오 사연, 며느리방에서 발견된 시계 하나가 어떻게 한 가족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가 또 아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봉합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지 보여줬습니다. 가난에 대한 공포가 불러온 배신과 갈등,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아주 희미한 연결의 순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세대 간에 이어질 수 있는 가난의 트라우마, 그리고 숨겨진 과거가 한 개인의 선택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세영 씨의 선택은 분명 잘못됐죠. 하지만 시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그 절규, 그리고 가난 대물림에 대한 공포 역시 우리가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운 감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런 극한의 갈등 속에서도 인간은 서로의 고통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고 또 연민할 수 있는 존재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이게 깔끔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형성된 이 위태로운 공감대야말로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형태의 희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복자 씨였다면 혹은 세영 씨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으신가요? 어쩌면 이 질문의 정답은 없을 겁니다. 각자의 삶의 무게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또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겠죠. 오늘 이 깊고 또 무거운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